제7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첫 번째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답니다. 단원의 내용은 6월 민주항쟁의 배경, 6월 민주항쟁의 전개,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입니다. 교과서 2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철과 이한열로 일어난 민주화의 열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에서 대학생 쇼크사, 경찰에서 조사받던 학생이 쇼크사했다. 책상을 착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거짓말이었죠. 경찰들이 조작 발표한 거고요. 실제는 욕조에서 물고문을 시키다가 이 박종철 학생이 사망한 거죠. 오른쪽 이 사진은 이한열 학생의 여기 최루탄에 맞고 쓰러진 모습입니다. 6월 항쟁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런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이 희생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 되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한열 학생 사망 사건은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의 과정에서 나타났구나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80쪽 내용에 박종철과 이한열로 일어난 민주화의 열기, 1987년이죠. 3년 전에 나왔던 영화 1987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1987.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로 추궁받던 서울대학교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여 사건 자체를 숨기려 하였다. 그러던 중 6월 9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규탄 시위에 참여하였던 연세대학교 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러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경찰의 발표가 실린 기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발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281쪽 내용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오늘은 기쁜 날 찻값은 무료입니다. 가와다방 주인배. 6.25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는 날 서울 곳곳의 찻집과 음식점들은 무료로 손님을 맞았다.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가와다방을 찾은 많은 시민은 민주화의 진전을 함께 기뻐하였고, 세계 언론들은 정치 기적을 이루어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6.29 민주화 선언 때문에 이 찻집들이 무료였다는 겁니다. 수익을 포기하고 무료로 손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커피숍도 있잖아요. 다방 거의 없지만 옛날 다방에서 커피하고 뭐 쌍화차도 팔고 그랬어요. 옛날에. 6.29 민주화 선언이 어떤 내용이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해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에 6.29 민주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6.29 민주화 선언은 말이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항쟁의 원인, 전개과정,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 1987년에 일어났다. 1987년.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86년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대학에 다니던 권인숙 씨가, 대학생이었던 권인숙 씨가 여대생이었는데 말이죠.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벌였어요. 노조활동,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결성하는 활동을 하자.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당시에. 위장취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경찰한테 붙잡혀서 연행이 되는데, 담당 조사관 문기동이라는 자가 권인숙 씨에게 선생님이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참혹한 성적 고문을 자행을 했습니다. 불법이죠. 성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발이 되면서 권인숙 씨가 이걸 폭로하면서 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부도덕성을, 이 전두환 정부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일어났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죠. 특히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됐고, 원인 1번.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석 달 후에 전두환은 당시 헌법의 기준, 당시 헌법이면 8차 개헌이죠. 1980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개헌한 8차 개헌. 7년 단임으로 하되, 대통령 7년 단임으로 하되 간접선거를 유지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겠다. 이거를 고수하겠다. 지키겠다라는 4월 13일 날 발표한 조치를 4.13 호원조치라고 합니다. 발표. 중요하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두 번째 2번 원인 4.13 호원조치가 6월 민주항쟁의 뭐가 되었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인은 두 가지고 결과는 6.29 민주화 선언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현행헌법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 대통령 전두환이 나오고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서 연내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통일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이건 이제 김영삼이 만든 정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 야당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맞아서 그 당시에 의식불명이 됐다가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6월 10일 날 전국 주요 도시에 모여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어요. 영화 1987에도 나오죠. 이한열 학생이 쓰러지고 이한열 학생 역할했던 강동원 씨가 이제 쓰러지자 당시에 가상의 대학생이었던 연희 역을 맡은 김태리 씨가 이제 버스 위에 올라가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걸 외치는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됐죠.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이었어요. 결국 전두환 정부는 6월 내내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대전에서도 그 저항이 심했어요.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던 거예요. 4.13 호원 조치는 원인인 것이고요.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9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안 바뀌었죠. 1987년 이후에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4년째 이제 헌법이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9차 개헌이 되겠다. 9차 개헌. 그래서 이 특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다. 직선제로서의 개헌이다. 직선제의 개헌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종철의 영정을 앞두고 침묵 시위를 벌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 6월 민주항쟁 명동성당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왜 명동성당이냐 하필이면 명동성당. 여기 당시에 뭐 백골단이라 불리는 사북경찰 무장경찰 체포조가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경찰 사북경찰 체포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헬멧에 방독면 쓰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착용한 이 사북경찰들이 체포조가 돼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학생들 구타하고 발로 차고 막 연행해 갔어요. 강제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탄압에 밀리던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대가 명동성당에서 들어가서 농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명동성당에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경찰 여러분들은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 학생과 시민들을 보호해줬죠.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건 우리 옛날 고대사, 한국 고대사에서 사만의 소도다. 천군이라 소리는 소도. 군장이 쫓아와도 소도로 침입하지 못한다. 소도. 그렇죠? 요즘 영화 저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소도 그게 생각나네요. 보호처, 피난처 이런 뜻이. 이한열의 연결식. 여기 이한열 학생이 이제 그 사망을 하자
이 당시에 이 연결식 날 거리에서 노제를 지냈는데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추모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위 전개 과정에서 그동안 시위에 냉담했던 중산층들, 특히 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가담을 해요. 그래서 호원철폐 독재타를 같이 외치면서 시위에 합류했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386세대. 30대, 저게 30대이고, 당시에. 1990년대 나온 용어인데, 그 20대 때 이 6월 민주항쟁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6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90년대 30대였던 사람들, 이제 386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586이 됐죠. 이 사람들 50대인데, 이들이 주류가 돼서 한국 사회를 바꾸려는 변혁하려는 정치적 변형 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는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시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조치,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 전개, 이한열 사건, 6월 10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 결과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발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82쪽에 보면 6월 민주항쟁, 60국민대회 선언문 일부가 보입니다. 국민의 합의에 대신한 4.13 호원조치, 그 다음에 40년간 군부 독재 정치, 그 다음에 여기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첫째,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고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88년 이후 평화적 정권 이양한다. 김대중 등의 사면복권과 국서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한다. 언론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을 자율화로 보장한다. 자치와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정서화했다. 특히 첫째 항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60 국민선언대회가 이제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결과로 나왔던 거죠. 아시겠죠? 이때 말이죠. 빌딩에서도 막 휴지들이 막 내려왔어요. 두루마리 휴지들이 막 하늘에서 두루마리 휴지가 왜 떨어졌을까? 사실 경찰들이 6월 항쟁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최루탄. 이 최루가스 마시면 눈물, 콧물, 막 침, 온갖 구멍에서 다 나와요, 막. 그 정도로 아주 고약한 이제 가스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최루탄 연기를 감싸라고 막으라고 이렇게 휴지를 던져줬던 거예요. 시위대들한테. 이렇게 직접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위대의 한마음에서 호원철폐 독재타로 전두환 정권은 물러가라. 이걸 우리 시민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 결과가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 된 사건들을 아까 자료 이래서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면 이렇죠. 4.13 호원조치, 독재정치, 그리고 아까 밑줄 그었던 이 정권 문제. 그 다음 자료 이 내용을 참고하여 6월 민주항쟁 의의를 서술해보면 이렇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 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과 2일 동안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282쪽 하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전. 먼저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나오죠. 1948년 재헌헌법. 그 다음에 1952년 이게 발췌개헌이었죠. 54년이 4.45 입개헌이었죠. 2차 개헌. 3차 개헌이 이제 4.19 혁명 이후에 허정과도 정부에서 했던 개헌이죠. 그 다음 4차 개헌 3.15 부정선거 관련된 처벌, 이건 장면 정부. 그리고 62년에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자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 민간인 신분 대통령으로 나오기 위해서 5차 개헌한 거고, 직선제. 6차 개헌이 우리 삼선 개헌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7차 개헌이 이게 유신헌법.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헌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에 했었던 개헌이고, 9차 개헌이 6월 항쟁으로 결과로 나온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던 개헌이었다. 민주주의의 진전. 직선제 개헌이 9차 개헌이 됐어요. 근데
이때 대통령 선거가 몇 대 대통령? 13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13대 대선.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 여당 후보 노태우가 야당 후보였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이, 그 다음에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유신 잔당 세력이죠. 이들이 출마를 했는데, 단일화되지 못했어요. 야당 후보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했으면 정권이 바뀌었을 건데, 이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국엔 자신들의 욕심을 꺾지 못하고 나와서 결국엔 노태우에게 패했습니다. 이들 표가 갈려져가지고 노태우가 35%를 득표하고 선거 결과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군사정권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부를, 노태우 정부를 제 몇 공화국이라고 하냐면 전두환 정부하고 다르게 6공화국이라고 하고, 전두환 정부는 5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여소야대의 상황을 만들어졌다. 여당이 자꾸 야당이 크다는 뜻으로 여당의 의원수가 야당 무소속 의원수보다 적은 상황을 말하고 여당이 단독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국민들이 표를 실어줬다. 힘을 실어줬다.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6공화국을 견제하라는 의도가 된 거죠. 그래서 국회는 이렇게 여소야대의 국면에 여소야대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서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부정부패 비리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 나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이제 청문회에 불러들여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뭐 전두환을 비롯한 5공화국 관련자들은 이들 막 거짓말로 발뺌했죠. 자기들이 발표 명령 내리지 않았다고. 전두환은 갖고 온 문서만 있다가 이제 나가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 중에 한 명인 야당 초선 국회의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쪽에 있던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후보래. 노무현 국회의원이, 유명한 명패를 전두환에게 집어던진 사건. 너가 전두환 당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느냐? 이런 이제 발언했던 걸로 청문회 스타로 유명하게 됐죠. 노무현 의원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아주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두환 정부의 각종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청문회에서 집요한 질문을 던져서 청문회 스타로 등장하기로 했었습니다. 한편 노태우 정부 시기, 이 6공화국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했어요. 즉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전면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다 자치단체장을 전면적으로 뽑는 지방자치제 시시는 노태우 정부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 6공화국 시기에는 언론 기본법이 폐지돼서 언론의 자유가 이전에 5공화국 때보다 자유가 확대됐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88 서울올림픽은 동서 냉전이 와해되는 시기에서 동서 진영의 국가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한국의 국격도 이렇게 높아졌죠. 이 88 서울올림픽 당시 소련, 중국,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국방외교도 추진하게 됩니다. 89년에 소련, 그다음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92년에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 주로 북쪽 지역 방향에 공산주의 국가들,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다고 해서 이들과 이념과 다른 이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국방외교라고 합니다. 이 외교를.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중요한 업적이에요. 그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의 상황과 국회에서 민주화 요구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강경 진압하고 막 대학생과 시위들을 탄압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막 탄압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태우가 1991년에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집권 여당인 전두환이 만들었던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이제 총재죠. 민주정의당에 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을 영입을 해가지고 합당을 추진합니다. 김영삼과 그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을
이 세 당이 합당이 돼서 3당 합당을 추진하여 새로운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게 돼요. 민주자유당 1990년에 창당을 했죠. 이 민주자유당이 지금 그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 그 정당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민주자유당을 창당을 했고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당 합당으로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아까 노무현 얘기했죠. 노무현은 이때 김영삼의 합당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의가 있다. 이거는 군사 정권 세력과 야합하는 거다. 민주화 운동을 배신하는 거다. 이게 비판을 했죠. 김대중 계열 쪽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합당을 거부했어요. 그거 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김영삼은 근데 왜 이런 합당 결정을 했냐? 노태우와 손을 잡게 됐느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김영삼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적과의 동침, 적과의 협력도 불사하겠다. 이런 결단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김영삼은. 한편 노무현 의원은 김영삼과 결별하고 김대중이 만든 평화민주당 쪽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1992년 대선에서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93년에 이제 정권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김영삼 정부죠. 참고로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가 노태우 정부죠. 김영삼 정부는요, 이전에 육공화국 노태우 정부하고는 다르게 뭐라고 불렸냐면, 문민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문민정부. 민간인 출신이, 군부 출신이 아니라, 군사정권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해서 문민정부라고 불렸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는요, 왜 문이냐, 선생님. 군사력은 무를 말하죠, 무관할 때. 무에 반대된다. 그래서 그럴 문자 써서 구럴문 백성 민자. 이게 문민정부가 되는 거죠. 문민정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고위공무원들부터 깨끗하게 재산을 가져야지 이렇게 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강을 확립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 그 다음에 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의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해야 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이게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불법 자금이나 범죄 불법 자금, 탈세로 이어지는 세금을 안 내는 탈세로 이어지는 이러한 통장을 막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한 조치입니다. 근데 법률로 실시되지 못하고 당시 반발하는 세력이 많아서 경제가 위축된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다 부패 세력들이죠. 이들이 하도 저항이 심하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요. 대통령령으로 발표했던 거죠. 좀 안타깝죠. 법률로 딱 정해가지고 했으면 꼼짝 못하는데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명령인 대통령령으로 발표했죠. 우리 법의 순서가 있죠. 위계 순서.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입니다. 그 대통령령도 명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어요. 1995년이었죠. 이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에 군의 정치적 중립, 군대 내에서 투표할 때 예전에는 군사정권 시기만 해도 집권 여당표가 나오게끔 막 유도를 했어요. 은연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 문민정부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바로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건 이 신군부 세력 하나회 아닙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를 수장으로 하는 세력이죠. 이들 세력들을 뿌리채 뽑았어요. 해체시켰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던 거죠. 김영삼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뭘 가지고 왔냐면 인사안을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 임명하는, 기관장들 임명하는 안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김영삼이 화가 나죠. 이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원래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행은 무슨 개뿔. 김영삼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걸 올렸던 육군참모총장부터 당시 김우서 사령관 하나의 핵심 보직을 담당했던 자들을, 현역 장성들을 전부 다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하나회 출신 현역 장성들이 다 예편하게 되죠. 군대에서,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잘리겠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군대 하나회 조직을 꺾어버렸죠. 그러자 이렇게 신군부 하나의 조직들이 반발했죠. 뭐 술자리에서 모여서 누가 대통령 만들어준 줄 알아? 그럼 우리를 배신해? 이거 막 술병을 막 던졌다는, 술잔을 던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야사에. 그런 얘기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과단성 있게 그 유명한 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로 바로 이 하나회 조직, 기득권 세력인 하나회 조직의 부인만을 이게 잠재워버리고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회 해체하지 않았으면 이놈들 하나회 세력들이 지금도 계속 간접선거로 우리나라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대대로 자기들만 기득권 유지하고 군부 통치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자들이죠. 이 하나회를 아주 잘 해체를 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획기적인 거예요. 하나회 해체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미얀마 거 올라갔어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민주정권 엎어버리고 군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미얀마 있죠. 버마. 이런 사태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바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했어요. 바로 하나회의 핵심 우두머리였던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12.12 사태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검찰의 논리를 깨버렸어요. 처벌해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당시 여론은 처벌 쪽에 다 가고 있을 거예요. 조선총독부 건물도 해체시켰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2년 동안 깜빵에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996년에 OECD 경제개발기구에 가입하고 난 지 1년 만에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외환관리 실패로 뭘 맞았느냐? 외환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 외국에 갚아야 될 빚을 다 외채를 정리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급할 달러가 부족하게 된 거야. 왜 시장을 금방 개방해버린, 너무 빨리 개방해가지고 외국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득을 빼먹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재벌 기업들이 과대하게 그 빚을 끌어들여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 바람에 달러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정부가 다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IMF의 돈을 받아서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꾸어와서 빚을 갚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를 받게 돼서 김영삼 정부 앞에 역사 바로 세우기와 같은 이런 좋은 업적들이 다 가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이 IMF 구제금융 위기를, 외환위기를 받은 무능한 정부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앞에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권 말기에 그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맡게 된 데는 김영삼 정부의 책임이 컸던 거죠. 안타깝죠. 95년 6.27 지방선거, 지방자치제 전멸시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은 언제 끝나게 되냐?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2001년에 구제금융을 관리 체제를 끝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했어요. 이른바 경제개혁. 기업 구조 조정하고 부실은행, 부실기업 도산시키고 대량 실업자 발생하고 노동을 할 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용이 유연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이 되고 부의 양극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부정부패 아주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 나타났거든요. 이거 겪었던 거죠. 이 구조조정 안 하면 한국한테 그 국가 신인도, 다시 말하면 이제 IMF 등의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책정해야지 외채를 빨리 빌릴 수 있고 또 상환할 때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구제금융의 그 요구를 IMF 구제금융을 해준 IMF의 요구를 한국 정부는 수용해야겠어요. 그래서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IMF 총재 깡드시라는 프랑스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이 TV에 나오게 되는 사건도 98년, 99년에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신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내용들, 요거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외환위기를 겪었던 97년 12월 달에 드디어, 1997년 12월 달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그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시 야당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자유당, 나중에 이름이 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신한국당의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되어 현 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집권 여당과 야당이 바뀝니다.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전에 4.19 혁명 같은 경우는 다 혁명적 정권 교체였잖아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는요, 국민의 정부라고 불러요. 앞에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부르죠. 1998년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죠. 이때는 이제 IMF의 그 요구에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등을 추진해서 외환위기를 2001년에 극복을 했어요. 2001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어요.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같은 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냈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2002년 대선에서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단선이 되죠. 또다시 그 신한국당 이회창을 누르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이 되는데 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에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것을 뭐라고 하냐?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이것을 계승을 했고요. 이어받아서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은 언제 방문했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차는 2000년에 했고요. 1차. 이게 1차고요. 2차는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이라고 해서 10월 4일날 선언, 남북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냈어요. 또한 수도권 소재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래서 행정수도 지금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사업을 추진하가 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사과,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재산에 관한 처리법 통과, 그 각종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사태들에 대해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이 사업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5대 대통령 취임식 98년 15대 대통령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간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17대 대통령으로 야당의 이명박이 당선돼서 노무현 다음에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여야 간 두 번째 정권 교체가 실현됐던 겁니다. 2008년에 바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였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할 때 FTA는 2003년부터 이미 체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더욱더 체결을 확대하고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됐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 능동적 복지, 교육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녹색 성장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17대 정부, 17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2년 대선은 18대 대선인데 이때 박근혜 후보가 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서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했는데 민간인에 의한 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의 비전 실세,
뭐 2016년을 떠들썩하겠다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제기돼서 2016년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서 파면됐어요. 헌정사상 최초적으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도 아니고 파면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각종 이제 부패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투옥된 상태였고요. 이명박도 이제 재임 집권 시기에 각종 비리와 연루돼서 문제가 많고 그 BBK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박도 현재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갔죠. 이 때문에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선거에서 이제 19대 선거였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지표 내걸고 복지지역발전 남북평화의 중점을 둔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옆에 나온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사실을 밝히는 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절부터 항일 독립운동과 민간인 집단 희생, 그 다음에 간첩 조작, 해외 동포 관련 사건들, 반인주적, 반인권적 사건들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 진실을 이 시작 이제 과거사 청산 청산은 정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니까요. 17년 초까지. 그리고 임기를 다 못 채웠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7, 8, 9, 0, 2021년, 내년도 2022년에 대선이 하니까 7, 8, 9, 0, 1, 2021년. 내년도 22년에 교체가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특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4.13 호원자 지우기고 민주화선언. 그래서 학습지를 꺼내보시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1번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말 개인을 희생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고요. 유신체제 이후 언론 통제에 대항하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했던 선언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죠. 유신체제 이때 동아일보 기자. 그 다음에 1번 바로 뭡니까? 4.13 호원조치가 되겠습니다. 2번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금융실명제가 되겠죠. 금융실명제. 4번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6.15 공동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민주화 선언에 기뻐하는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바로 뭡니까?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직선제 개헌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1번. 1-1번.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하겠다 4.13 호원조치 맞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제 이후에 구속되면서 5.18 특별법이 체결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돼가지고 이제 풀려난 다음에 복권되지 못했어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죠. 6월 민주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인권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됐죠. 맞죠?
그 다음에 6.10 국민대선언, 6.29 민주화선언, 옳은 것만 국민대선언은 아니고요.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가 발표했고요.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국민 지주 대통령 선출하게 되었고요.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적용하라는 헌법 개정 9차 개헌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6.29 민주화선언.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사이에 김영삼 정부가 있죠. 금융실명제 도입했고 역사버로 세우기 운동에 각 지방에 따라 지방자치 전면 실시했고요. IMF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3번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거는 김대중 정부가 되고요.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는 노무현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미주친 이 정부의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과 민주화 요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처하자 3당 합당으로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노태우였죠. 노태우가 되었습니다. 통일민주당은 이제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은 이제 김종필,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의 세 사람의 한 당을 만들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민사회가 성장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